안녕하세요. 희연이 읽어준 썰입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교회 생활의 완벽한 외관 뒤에는 배신, 살인이라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한 도시 관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이 이야기는 치명적인 열정과 교회의 기만이 뒤섞인 비극입니다. 주인공은 존경받는 주부이자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이은주 씨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절반 가까이 어린 이웃 청년 박준영과의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숨겨진 분류는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아침, 은주의 남편 김민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아내를 깜짝 놀래키려 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피에 젖어 쓰러진 은주의 시신. 그녀의 몸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숫자 304가 그녀의 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한적한 교회에서 벌어진 불륜이 이토록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은주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는 45세의 전업주부로 서울 근교의 상류층 교회 지역인 관성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학부모 교사 연합회의 회원으로 학교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와 이벤트를 주도했고 교회의 성가대에서도 매주 일요일마다 노래를 부르며 신앙심을 지켰는데요. 그녀는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은주는 한때 교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성공적인 변호사 김민호와 결혼하며 그 꿈을 잠시 접고 두 자녀 17세 소영과 14세 민지를 키우는데 집중하기로 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교회 생활 뒤에는 이은주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48세로 대기업의 은행 고객들을 대리하여 법적 허점을 찾아 대출자를 퇴거시키는 일을 맡으며 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나날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벌리게 했고 이은주는 마치 황금세장 안에 갇힌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흥분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고요. 죽기 며칠 전 이은주는 평소와 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활절 행사 준비로 분주했고 장식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많은 일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또한 그녀는 지역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다가갔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항상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관대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기억했고요. 하지만 이은주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녀가 이웃집 아들 박준영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그 갈망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은주는 준영과의 관계에서 느낀 설렘과 죄책감을 비밀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의 내면의 혼란을 고백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의무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21일 아침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고 그 소식은 관성 지역 사회를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아침 오전 7시 30분경 남편 김민호는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 아내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중요한 은행 고객과의 회의를 마치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은주가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김민호가 주방에 들어서자 이은주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은 엉망진창이었고 깨진 접시와 피가 벽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총상을 입은 데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배에 304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 가방을 떨어뜨리고 아내 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는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떠났다라고 되뇌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응급구조원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는데요. 민호는 이은주의 손을 잡고 울며 그녀 곁을 지켰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은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윤 경관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이은주 시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현장을 확보한 뒤 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김민호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고 경찰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해도 거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중얼거리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이은주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의료 검사실로 이송되었고 형사들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은주의 사망 소식은 곧 관성 전역에 퍼졌고 KBS 같은 지역 방송국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김민호의 집 앞에 모여 조용했던 동네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관성경찰은 2012년 3월 21일 김민호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최 경관이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했고 충격에 빠져 이은주의 손을 잡고 있던 민호를 발견했는데요. 최 경관은 즉시 현장을 확보하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숙련된 수사관인 서미라 형사와 강민재 경관도 곧 도착했고요. 꼼꼼하기로 유명한 서 형사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방은 깨진 접시와 피로 가득한 끔찍한 모습이었고 이은주는 총격을 당한 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배에 새겨진 304라는 숫자는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서 형사와 강 경관은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피의 흔적과 깨진 물건, 이은주의 시신을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루미노를 사용해 숨겨진 혈흔을 찾아내고 주방 카운터와 문손잡이 같은 표면에서 지문을 수집했는데요. 다양한 물체에서 DNA 샘플도 채취해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함은 강력한 열정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 형사는 가능한 동기를 고민했습니다. 이은주의 배에 새겨진 숫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였고 범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또한 집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에 이은주는 자신의 공격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민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요. 서 형사는 그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최근 출장 이은주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민호는 자신의 오랜 업무 시간과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진 결혼 생활을 언급했지만 아내의 죽음에 자신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포렌식 팀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그들은 벽난로에서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일기를 발견했는데 그 일기에는 글자가 대부분 타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으며 살인 동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고요. 경찰은 이웃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도 진행하며 목격자를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부 이웃은 전날 밤 큰 소음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웃들은 은주의 공동체 참여에 대해 칭찬하며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인 KBS는 이 사건을 보도했고 관성시 전체가
공포와 호기심에 휩싸였는데요. 서미라 형사는 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야 관성 지역 사회에 평화를 되찾고 이은주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조사한 사람은 이은주의 남편 김민호였습니다. 48세의 민호는 성공한 기업 변호사로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고위 은행들과 일하며 특히 대공황 기간 동안 대출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찾아주는 업무를 맡아 긴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이처럼 바쁜 직장 생활은 은주와의 거리를 벌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민호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폭력적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아침 은주의 시신을 발견한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서미라 형사와 강민재 경관은 민호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민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호는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요. 그는 창백한 얼굴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눈 밑이 짙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서미라 형사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는데요. 부산 출장에 대한 이야기, 은주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 묻자 민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은주를 놀래키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아내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주장했고요. 민호는 비통함에 찬 목소리로 아내를 향한 사랑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긴 업무 시간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민호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그의 탄탄한 알리바이와 눈에 띄는 슬픔으로 인해 그를 범죄와 연관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서미라 형사와 강민재 경관은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용의자는 이은주의 이웃집 아들 18세의 박준영이었는데요. 준영은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할 계획이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매력적이고 잘생긴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영과 이은주 사이에 비밀스러운 불륜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미라 형사와 강민재 경관은 준영을 불러 신문했는데요. 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도착했고 조사실에서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이은주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준영은 불륜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합의된 관계였으며 이은주를 사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은주가 자신에게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흥분과 관심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0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준영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아무도 증명해 줄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신문 중 준영의 행동은 불안정했는데요. 그는 한순간은 차분했지만 다른 순간에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형사들이 불륜에 대해 더 압박하자 준영은 흥분하며 이은주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불안한 태도를 의심스럽게 여겼고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고요. 영장을 발부받아 준영의 방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이은주가 보낸 노골적인 편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불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직접적으로 준영을 살인과 연결시킬 물리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이은주가 죽은 후 며칠 동안 준영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몇몇 이웃은 그가 불안하고 예민해 보였다고 말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가 평소보다 더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체포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불륜 관계의 폭로는 평화롭던 관성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은주와 준영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형사들은 준영의 배경과 이은주와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과 은주의 불륜이 살인의 동기가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형사들은 그를 범행과 연결시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결정적인 단서는 한 지역 주민 김지혜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덤불 아래 부분적으로 묻힌 가죽으로 된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나왔습니다. 지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이 일기장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서미라 형사와 강민재 경관은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일기장을 수거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은주의 비밀 일기로 확인되었으며 준영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녀가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불륜을 끝내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3월 19일 살해 이틀 전의 일기에는 준영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형사들은 이제 준영이 은주에 대한 집착으로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 했을 때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일기에서 나온 증거에 직면한 준영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은주를 사랑했으며 그녀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고백했고요.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준영은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은주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어진 심리평가 결과 준영은 진단되지 않은 정신질환, 아마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극단적인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영은 체포되었고 관성 지역 사회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은주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한때 조용하고 끈끈했던 관성시는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평온했던 삶이 깨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관심은 준영에 다가오는 재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자백과 은주의 일기에서 나온 증거는 준영의 범행 동기와 그날 밤의 사건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재판은 2012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은주의 가족을 비롯해 관성시 주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이 박준영에 대한 사건을 풀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찰 측은 폭력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50세의 베테랑 검사 이혜진 검사장이 이끌었는데요. 혜진은 준영의 은주에 대한 집착이 이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는 사건을 제시했고요. 그녀는 사건의 본질 총격과 칼에 의한 살인, 그리고 은주의 배에 새겨진 섬뜩한 숫자 300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법의학 전문가들이 DNA 증거와 준영을 현장과 연결시키는 지문에 대해 설명했고 은주의 일기에서 불륜 관계와 이별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 범행 동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준영의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5세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변호사 강우진은 준영의 진단되지 않은 조울증이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준영의 정신 상태가 그날 밤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강우진은 또한 준영의 어린 나이와 전과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주의 가족, 특히 남편 김민호와 자녀 소영, 민지는 끔찍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는 동안 여러 차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주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던 관성시 주민들은 가족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몇 주간의 증언과 심의를 거친 끝에 배심원단은 2012년 8월 12일 박준영에게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선고가 내려질 때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은주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마무리감을 주었지만 그녀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깊이 새겨져 있었고요. 김민호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지만 아내의 죽음은 자신과 자녀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성시 지역사회도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이웃에 사랑받던 은주를 잃은 비극은 지역사회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는데요. 방송사들은 재판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은주의 가족이 겪은 감정적인 여정과 지역사회의 반응을 조명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관성시 전역에서 가정과 학교, 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사람들은 평온했던 교회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했는데요. 관성시의 삶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은주의 살인 사건으로 남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호와 그의 딸들에게 판결은 준영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그가 평생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감을 제공했습니다. 김민호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소영과 민지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고요. 지역사회는 김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웃들은 식사를 배달하거나 아이 돌봄을 도와주는 등 김민호가 홀로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동안 그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은주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 교회에서는 그녀를 기리기 위한 여러 차례의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했으며 은주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친구들과 교우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는 이은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영의 어머니 박미라는 은주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으나 아들의 배신과 친구의 죽음, 그리고 가족의 명성에 대한 손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미라는 교회 활동과 지역사회의 행사에서 물러났으며 감옥에 갇힌 아들을 편지와 가끔 연애를 통해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그녀는 이제 범죄가 가정을 파괴한 후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인 박준영은 수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고 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했고요. 준영은 자주 자신의 행동이 이은주의 가족과 관성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관성시 주민들에게 이 비극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삶 속에도 숨겨진 갈등과 위험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는데요. 지역사회는 이은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2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